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물건은 뭘 말하느냐? 이 특정의 물건을 직접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권리.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요즘 젊은 애들이 잘 쓰는 말로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권리. 이걸 이제 물건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낯설은 단어가 하나 있어. 배타적이라는 용어인데 앞으로 저 물권법 공부하다 보면 교재에서 제 입에서 시험 지문에서 이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독점하여 지배한다. 요걸 이제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요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과 채권을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자 말이에요. 자,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 이 말은 풀면은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이도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직접 지배한다 그래요. 내 손밑으로 가지고 있는 요게 내 거라고 말이요. 뭐 소유권은 여기 물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물건거라면 이제 일단 소유권을 떠올리라고 말이야. 그럼 내 소유물은 요거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한가? 내 거니까 다른 사람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이걸 지배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손밑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 내 거라고 말이야. 내가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옆에 짝꿍의 동의 얻을 필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야. 전혀 필요 없죠. 따라서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이도 물건을 지배한다. 요게 물건으로서 직접 지배한다. 요리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대신 채권한 권리는 이거하고 반대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물건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 우측에서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아까 누누이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임차니 임차 목적물인 건물을 집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 경우는 누구 협조가 필요해요. 채권이 있으면 상대방 채무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시켜줄 채무를 부담해요. 사용시켜주려면 건물 인도해야 되니까 이 채무 속에는 목적물 인도무가 내포되어 있어요. 나 임대차도 배우지만 그러면 임대인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목적물 인도해 줘야지 임차는 비로소 이 건물을 지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상대방 누구 뭐가 있을 것 채무자의 협조가 있어야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직접 말고 물건을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걸 이해를 잘하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은 물건을 이제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야기인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물건의 이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니까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물건이란 권리가 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가? 필요하니까 나오게 됐을 거라 그 말이야. 이 물건에 관한 법이 물건법이고 따라서 지금부터 그 배경을 살펴본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 인간이 생존해 나가려면은 살아가려면 외계의 물자를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외계의 물자를 지배하는 게 필요하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에 필요한 물건 등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자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이 아니라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하는 물건의 공급량에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부동산에서 학개론에서 배우는 부동산 떠올려봐라. 부정성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무한정 공급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불병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세 개가 공급이 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공평하게 차지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셋인데 이 자들을 만족시켜줄 물건의 공급량에는 한정이 됐다 보니까
물건이 한 개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모든 비극도 싹트고 학문 발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개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한 개의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투기 현상이 벌어진다 그 말. 이렇게 요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회 공동체, 사회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한다면 경제학도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경제학이 출발이 되니까 경제학 공부를 한다면 이 한 개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걸 이용하겠지만 우리 법학은 그게 아니에요. 질서 유지 기능이 있어요. 법에는. 근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용받는 사이에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투기 현상을 벌이면 사회 질서는 평화가 이미 깨져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여기서부터 이제 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딱 하나 있어. 그 방법이 뭐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건은 한 개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필요하는 놈들은 세 놈이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말이에요. 사회 평화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 한 개의 물건을 특정인의 갑이면 갑, 특정인의 전속적 지배에 맡기자 그 말이에요. 뭐더라 되면 한 개 물건 당신만 독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 한 개 물건을 전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딱 인정해 주고 나머지 얘들은 얘가 이 한 개의 권리를 전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회질서나 사회평화가 유지가 돼. 법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이 이 한 개 물건을 전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거를 권리로서 인정해 주고 요걸 얘네들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말. 이 권리가 곧 뭐이다? 소유권. 소유권.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무슨 권리다? 물권. 그래서 소유권이 뭐로 되어 있다? 물권. 그래서 물권의 개념에 뭐가 들어가 있다? 독점에서 지배한다. 요 말에 들어갔어. 당신만이 한 개 물건을 뭐 하라는 거야? 독점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가져라고 말이야. 거기에 뭐이다? 물권. 여기에 쫙 열거든 게 뭐이다?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 뭐로 되어 있다? 물권. 그 이야기야. 알아듣나요? 이 배경을 절대 물권법 공부할 때 잊어먹지 않고 왜 물권한 권리가 나오게 됐고 여기에 지금 베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저 소유권 같은 권리가 물권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제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물권을 인정해 주고 이 권리를 니네들은 뭐하지 마시라. 존중하고 침범하지 말거라. 이렇게 처리한다. 그래 나오고 있는 것이 물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타지라는 말이 들어갔는 거야. 독점에서 지배한다고. 그 소유권이 물권이고. 요 하나를 이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물권법 10점이 왔다 갔다 해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 물권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악만 빼락빼락 쓰고 당겨. 물권이 뭐 때문에 필요하고 뭐 때문에 나온지 베타라는 용어가 왜 들어간지 소유권 위에 물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악만 빼락빼락 쓰고 다녀. 실력 좋다고. 이 정도에서 알아들었을까요? 따라서 이제 이 물권은 물건을 이제 독점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따라서 독점에서 지배를 해야 되니까 베타적으로 지배한다. 이 특성 때문에 나오게 된 이제 물권법 교재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제 베타적으로 지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물권은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물권은 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물건은 한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갑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물권 가지고 있고 을도 소유권 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 못하죠. 그럼 이 한 개 물건을 특정인이 독점해서 지배하려면 논리학적으로 물건이 한 개면 물권도 몇 개만 성립해야 된다? 한 개. 그래야 얘가 독점해서 지배하겠죠. 따라서 베타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니까 한 개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이 된다. 흔히 말하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나온다고 말이야.
2배에서 이 채권한 권리는 비배타적인 권리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하고 반대로 채권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채권이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수개의 채권이 성립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여기 물건하고 반대로 비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공부할 때 103조 반세질성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중매매니까 지금 입문과정에 일단 이중매매를 안 가르쳐 줬는데 이중매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얘가 흔히 말하는 제1 매수인. 아직 등기전을 안 해줬다. 그걸 기하로 해서 돈 몇 번 더 준다고 하니까 저 건물에 대해서 평하고 다시 매매했다. 이런 걸 이중매매. 제1 매수인, 얘가 흔히 말하는 제2 매수인. 두 번째 매매에 따라서. 그러면 아직 이 제2 매수인한테도 등기전을 안 해줬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일단 먼저 계약처는 제1 매수인 매매계약 처리했으니까 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권, 흔히 말하는 채권을 가질 것이고 채권 같죠? 그 다음 이중매매를 또 했어요. 얘하고 아직 등기전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제2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똑같이 무슨 권리를 갖느냐?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구권, 채권을 또 갖는다 그 말. 이처럼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성립이 되어 있다고 말할게. 이것도 채권이고 이것도 채권이고 이중매매의 경우는 따라서 동일 목적물에 얼마든지 채권은 동시에 여러 개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물건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 물건이 한 개가 있으면은 요거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딱 한 놈이 있어야죠. 그냥 그놈만이 이거 지배하는 거렇게. 근데 채권은 뭐 하는 권리요?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야. 그러면 전라되는 거는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 해달라고 전라되기 때문에 전라되는 거는 여러 개가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채권의 경우는 비배타적인 권리다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순차적 이런 말 나오겠지만 이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인정이 안 돼요. 이 경우에 을의 제1 매수인, 을 제1 매수인 얘가 먼저 채권 취득에 따라서 이자의 채권이 이자의 채권만 더 우선한다든가 이런 논리는 없다고 말이야. 이거를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요. 나중에 보겠지만 물건의 경우는 이제 우열관계를 따지지만 이런 건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여하튼 간에 물건의 경우는 이제 배타로 지배해야 되니까 논리학적으로 한 개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 일물일권지 원칙이 나오게 되지만 채권의 경우는 비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거는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해달라고 전라되게만 한 거기 때문에 전라되는 거는 여러 놈이 할 수도 있다고 말할게.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차이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물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자, 가불병 사람은 선음이 있다. 근데 물건은 한 개가 있고 이 한 개의 물건에서 갑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너 혼자만이 독점해서 지배하라. 대신 니네들은 이자의 소유권 물건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 주어라. 이런 배경하에서 소유권 같은 물건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갑이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한다. 소유권 물건 가지고 있다. 당신들은
요걸 침범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자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주려면 역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나 경한테의 내가 이 한계물에서 소유권, 물건 가지고 있네 이거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거꾸로 알았다고 침범 안 할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이제 논리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뭐냐? 물건은 따라서 물건은 논리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절대권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여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단어인데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하고 그걸 이제 타인이 존중해 주러 가려면 내가 이걸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누구한테나. 그래야지 그놈들이 이자의 그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거야. 따라서 독점해서 지배를 해야 되고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야지 그 권리를 타인이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주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 특성상 물건은 절대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절대권이다 그 말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다 논리학적으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지니까 절대권의 성질을 한다. 독점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지 이자의 권리를 얘네들의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준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간다고 말이야.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의 특성상 그걸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을 것. 그래야 존중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권의 성질을 가져. 이게 이제 갖고 놀아야 될 대목인데 이따가 이제 바로 이 말이 무슨 살펴보고 하고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는 그 반대라고 말이야. 채권은 여기 이제 개념에서 알 수 없이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니까 오직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야. 이런 거를 절대권에 대응해서 상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 의미야 이렇게. 채권의 경우는 따라서 이제 상대권이니까 요거하고 반대로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라고. 요걸 이제 물권법 이야기에서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것. 따라서 맛보기로 간단히 이 말이 무슨 말인게 임대차를 또 시험도 임대차 관련 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 차이점을 임대차를 통해 살펴보자 말이야. 먼저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얘가 임차인이고 얘한테 빌려줬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애가 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서 등기 전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임대차 지금 존속 중에 매각을 했다는 거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일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무슨 특약이 없이 무슨 특약사항이 없이 순수하게 임대차했고 존속 중에 팔았다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현재 건물은 임차인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을 반환하라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했을 때 거꾸로 임차인이 얘한테 무슨 소리냐 임대차 존속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반환 뭐하겠다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묻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은 현행민법상 물권으로서 물권은 절대권이야. 따라서 얘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요 의리가 갖는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뭐에 불과하냐 상대권 누구한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계약을 체결한 특정의 상대방 갑에 대해서만. 따라서 이 갑이라는 애가 임대차 존속 중에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하라 그러면 얘가 임차권 주장해서 당연히 반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이제 채권에서 상대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특정의 상대방 갑에 대해서만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하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못하는 대신에
얘가 갖는 소유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소유자다 건물을 반환하라.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결론 임대차 존속 중이지만 얘는 건물을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반환하고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데 반환하고 거래에 남게 된다 그 말은. 이게 물건 절대권이고 이게 채권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은. 얘는 얘한테도 소유권 주었으면 얘는 얘한테 임차권 주장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들었나요? 이게 물권, 이게 채권, 절대권,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가르쳐 놓으면 공부를 이제 또 한 1년, 2년, 3년 어줍지 않게 하는 수강생들이 또 고개를 이 순간부터 좌우로 자꾸 흔들어. 짜뚱하고. 내가 분명히 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특약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서 들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갑이 건물을 을에게 빌려주었다. 임차인이 사고였는데 내가 갑자기 사업자금 필요하다. 건물을 판다. 이런 일을 비일비재해. 근데 요 임차인이 안 쫓겨나. 실생활에서는. 그거 이제 그걸 떠올리는 거. 법을 공부하기도 안 쫓겨났는데? 민부선생님 이거 반환하고 쫓겨난다고 하는데 어째 안 맞네? 이러가서 거기에 짜퉁하고 앉았어. 쳐다보고 사람 또 미쳐버리고 싶단 말이야. 실생활에서 얘가 쫓겨난 일이 그렇게 드물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다고. 만에 하나 별도 특약이 없이 얘가 팔면 방금처럼 원리에 따라서 소유권 조장 반환 청구하면 얘는 반환해야 돼요. 거래 나왔죠? 그러면 거래 나왔게 되면 얘는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왜 그러느냐? 아까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임대차가 성립이 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시켜줄 채무, 의무를 부담한다고. 근데 존속 중에 팔다 보니까 얘가 반환하고 거래에 나앉았어. 그러면 기간 만료시까지 사용시켜줄 채무를 이행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돼.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우지만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채무 불이행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얘한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얘한테. 이 말 듣겠나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리 특약을 다 맺어. 무슨 특약 맺어요? 이자 임차권을 얘가 뭐 하는 것으로? 여러분 편을 보면 따앗는 것으로, 승계 받는 것으로, 못 알아두면 얘 안 내쫓은 것으로, 기간 끝날 때까지 살도록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요 임차권을 승계를 받죠. 끝날 때까지 임차권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얘가 내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 그래야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 거니까. 그 실무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야. 다 특약을 맺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특약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 원리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반환 청구하면 여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계약의 상대방 얘한테만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하지 누구한테나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절대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환하고 거래에 나앉는 거야. 그러면 나앉게 되면 얘한테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고 즉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쫓겨나는 거야. 이게 물권이고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대권, 상대권 이런 의미인데 앞으로 물권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될 것이 절대권, 상대권 요거 갖고 노는 거예요. 자유자재롭게. 그 다음 이어서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고 이어서 그러면 물권은 지금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이도. 더 나아가서 물권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독점해서 지배하는 것을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이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 특성상 필연적으로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물권은 누구에게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까지 지금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갑이 을병 세놈 있는데 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얘가 소유권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럼 얘는
내가 소유자다. 절대 이거 눈독들이 말하라. 소유권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권리니까? 절대권이니까. 여기까지 지금 알아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또 터져. 뭐가 문제가 터지느냐?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건물 소유자라고 그걸 얘한테 이렇게 다 주장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지. 얘네들이 알았다고 누가 뭐라 했냐고 네 권리 나 침범 안 해. 존중해 준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졌더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관념적으로만 인정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그럼 보세요. 얘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쳐봐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존중받기 위해서 누구한테는 이제 내가 소유자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얘네들 침범하려면 어허이 내가 소유자라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기들이 이제 뭐라 하겠냐면 근데요 당신이 실제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침범을 존중을 해줄 건데 당신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말이에요. 소유권은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당신이 소유자는 거 중국 어디 갔어요? 소유자라면 내가 존중해 줄 건데요. 당연히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말이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이다? 이 사람 우리가 교회 가면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뭐 교회 이야기만 하면 또 갖고 또 들썩스러워 신이 와서 막 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 절대 저한테 하지 말고 뭐 특정 종교 뭐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항상 가르칠 때 뭐 나오면 그 본질을 보시라고.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너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냐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좀 믿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눈에 보는 걸 믿어야지. 소유권 눈에 안 보여. 응? 종교석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뭐 예수님이고 하느님이고 있지요? 안 봤어도 그건 믿지만 우리 세속에서는 속세에서는 그래갖고는 안 통해. 얘가 소유자란 것 얘네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해줘야지? 알려줘야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이다?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공시방법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저 물권의 존재를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게 필요하다? 알려주는 것, 공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저 건물 같으면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얘가 소유자라고 등기, 공시를 딱 해놓으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의료나 평 이런 애들이 내가 소유자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아니 등기부 새끼 내가 소유자가 돼 있잖아. 그러면 알았다고 침범 안 할게 요리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얘네들한테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공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물권의 경우는 특징상 뭐가 필요하다? 공시방법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얘가 소유자인 걸 알려줘야지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주니까. 내가 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물권의 존재를 이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존중받으려면 물권의 존재를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부동산 같으면 등기. 그러면 이어서 또 필요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권의 존재를 제3자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공시방법 갖추는 것이 물권의 경우는 아주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공시방법 갖추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공시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나오게 된 것이 우리 민법 185조 흔히 말하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다. 물권법의 기본 원칙으로 물권 법정주의, 물권 한정주의 이렇게. 여기 이제 기본 줄거리요 지금이. 이 줄거리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차로 돌아가서. 자기 지금 두서없이 막 이제 똥 싸대게 막 늘어났으니까 이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그래도 필요한 소리는 다 들어있으니까
144배 그 박스 같은 건 쳐다보지 말고 그 박스 같은 건 쳐다보지 마시라고. 물건은 그냥 뭐 물건 채권하고 뭐 싸는 그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 요 줄거리 잡아야 되니까 우측까지 145페이지 뭐 직접 지배한다 밑에 동그란 뒷면에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한다 그 내용들이 다 있죠. 쭉쭉 있고 요 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후 객체가 나오는데 잠깐 보려놓고 또 뒤로 넘겨서 14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가로친 4번에 나와있어. 물권 법정주의가. 요게 이제 바로 여기에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건데 물권 법정주의가 물 흐르듯이 해야 되니까 거기 갑자기 중간에 물권의 객체가 들어있고 켜잖아. 일단 무시하고 물권 법정주의가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공시방법을 가지고 있는 전제요건을 필요한 것이 물권 법정주의다. 민법 185. 이게 물권법의 기본 원칙이요. 그럼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 이런 걸 말한다 그 말이야. 물권의 종류나 그러니까 종류나 내용은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이 정하는 외에는 개인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물권 법정주의 또 다른 말로는 물권 한정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물권 법정주의가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걸 의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채권을 일단 비교해서 채권이 어떤 것인지 감은 대충 잡았으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물권만 남겨놓고 채권을 일단 깨우쳤다 치고 제끼자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뭐냐? 간단히 감을 잡아놓자고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저당권이 그래도 나이 좀 묵은 사람들 실무에서 한 번쯤 다 겪어봤을 이야기인데 여기 저당권이 이제 이런 권리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의뢰한 사람이 갑으로부터 돈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그래서 저 갑이 빌려줄 테니까 담보 제공해라.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요거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말이야.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이면은 여기 담보 물건 중에서 질권 같은 거는 설정하면 안 되고 이건 동산이어서 질권이 설정되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채권자 앞으로 얘가 저당권 가격 등이 제3자수로 공시가 돼야 되겠죠. 물권의 존재는 공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딱 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러면 얘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권을 취득하는 거렇게 이 앞으로 등기에 딱 되면 그러지만 저당권 취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누가 하느냐? 채무자인 요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 목적물 아파트는 여전히 점유자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아파트는 누가 계속 사용을 해요? 빌린 내가 사용하죠. 지금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가 그대로 해요. 대신 이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담보 가치, 유시간 표현을 빌면 교환 가치를 파악하고 있다가 변적이에요.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저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해서 그 매각된 가지고 그 누구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는다. 이런 걸 저당권 권해요. 따라 저당권이 설정이 되려면 담보 목적물은 부동산일 것. 그 다음에 저당권의 내용, 담보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설정자가 할 것. 우리 민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민법의 규정이.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정하는 외에는 개인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사례에서 찾아보자 말이에요. 지금 저당권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보 목적은 부동산이면 저당권 설정하고 설정이 되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가 하라. 요리 되어 있는데 이 각과의 두 사람이 똑같이 돈 1억 원을 빌리고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얘네들이 저당권이 아니라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가 질권을 여기 우리 시험 보면 죄가 되는 이 담보 목적물을 원래 우리 민법상 동산인 경우에 질권을 설정을 되어 있는데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인데 질권 설정 계약을 체렸단 말. 그러면 채권자가 질권을 체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묻겠는데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왜 안 되느냐? 물권의 종류는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상으로는 담보 목적물의 부동산인 경우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종류를 택해라. 우리 민법 물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규정에 따라서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종류를 설정해야지. 왜 당신들 맘대로 부동산을 객출해서 질권이나 물권의 종류를 만들어냅니까? 이런 거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종류, 개인이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더 나아가서 이제 왼쪽 사례처럼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의 종류는 제대로 민법 규정대로 선택을 딱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은 목적물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 하도록 돼 있는데 얘네들이 또 뭔 짓을 했느냐?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은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뿌렸다고 말이야.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이전에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야. 아파트 점유를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하는 것으로. 아나 아파트 네가 짜라 이렇게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원래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의 내용은 목적물 점유를 설정자가 하라 우리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의 내용을 얘네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이야. 이런 것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물권 법정주의에 그래요. 그러면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개인이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되면 뭐에 의해서만 만들어두는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이 뭘 말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법공부 기초가 이런 거고 2차 과목 공부 시간 이미 배웠겠지만 이제 한 3, 4주 지났으니까 한 국가의 법 체계를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백성들이 헌법도 알고 법률도 알고 참 법공부 많이 하는 나라 꼴이 이상하다 보니까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제일 상위법이죠. 그보다 하위 법을 법을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그보다 하위 법을 법률이라 그래요. 법률보다 하위 법을 명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구별을 한다고 말이야. 잘 아시겠지만 하위법은 상위법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은 헌법 위반해서는 안 되고 명령은 법률 위반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두 개인데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법률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요거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을 법률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다른 말로는 학자들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을 법률 그러는데 요거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게 이에 비해서 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반대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냐고 제정되는 법 주로 행정부에서 제정이 되는데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을 대통령령, 총리가 제정하는 명령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2차 과목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게 이 명령이라고. 요거 규칙으로 막 표현되는 게 이런 걸 말한다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서 이제 제정이 되는 법이 요 명령인데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다? 요건 아니다. 그 차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어떤 법률을 말하느냐? 요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창설을 해서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해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만을 말한다는 거.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돼요. 줄거리 잡으면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말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일반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야.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죠.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잖아. 따라서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물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어디의?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명령이나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물권 법정 중에서 의 넘어와서 뒤에 3번 내용에서 기억번호를 봐보세요. 185조에서 법률은 무슨 법률을 말한다? 형식적인 법률 가로 열고 닫고 친절하게 설명해놨죠.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렇게 그 말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말의 의미를 깨우치라 그 말이야. 그 말의 의미는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고 누구나 주장하는 권리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의 형식으로만 물권의 종류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이 말을 아웃라인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 따라서 행정부 등에서 명령 형식으로 물권의 종류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의 형식으로 물권을 만들어라. 국민의 대표인이 국회니까 행정부에서 찐빵 찍어내듯이 필요에 따라서 명령 형식으로 물권의 종류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단이 하나 생겨. 폐단이 그게 뭐냐 그러면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천이 되죠. 그럼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도 변천되는 시대 사정에 맞게 법도 제정도 되고 개정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천이 되다 보니까 변천되는 시대 사정에 맞는 새로운 물권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물권을 어디서 만들어줘야 돼요? 국회에서. 어떻게? 법률의 형식으로.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 요즘도 보면 꼬라지. 한번 보세요. 시대 사정에 맞는 새로운 물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런 거 하겠냐 그 말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안 하겠죠 잘. 그러니까 시대 사정에 맞는 새로운 물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빨리빨리 안 만들어준다 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간수법에 의해서 물권의 종류를 창설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험에 185조에서 유달리 집중 물어본 것이 뭐냐? 간수법에서 창설되는 물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집중 출제해. 요즘 나라 사정이 개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많이 물어본다고. 옛날에는 180 물권 몇 종류 이런 거나 물어봤어. 종류도 내용도 개인임을 창설한다 이런 거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요 대목에 출제가 집중이 돼. 국회에서 이 일을 잘 안 해. 법률의 형식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물권을 빨리빨리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간수법상 물권의 창설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것이 간수법상 물권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요걸 집중 물어본다고. 요건 나중에 이제 집중 배우는데 그 우리 책에도 보면 근데 이게 중요한데도 요 책은 그냥 한 줄로 그냥 쎄리 잡아봤어. 그 뒤에 보면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총 8종류가 딱 나와 있고 민법상 물권 동그라미 8종류가 있다. 그다음 우측에 넘어가면 15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간수법상 물권 나와 있죠. 기억번 있고 니은번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요즘에 쏟아 나온다 그 말이야. 그 단어만 찍찍 써놔 붙잖아. 그 니은번이 특히 요즘 시험에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간수법상 물권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로 시험에서 요즘에 집중 물어보는데 좀 설명이 되셔야 되는데 이 책 쓴 친구가 지금 시대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왜 요즘에 이 대목에서 문제가 집중이 되고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런 배경을 지금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간섭성 물권 인정이 되고 어떤 건 인정이 안 되는가, 그거를 일단 보려놓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줄거리는 여기까지 잡았다고 말이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물권의 존재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식이 필요하다. 그 공식범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나온 것이 185조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지금 줄거리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뭐란 것 대충 감을 잡았으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디다 먹으라 말이야. 공식범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이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뭔지 대충 감을 잡았으면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해되나요? 설명 안 해줘도? 공식범 갖추기 필요하다. 물권의 존재를 갖추려면 물권 법정주의가 필요하다. 왜 그러겠냐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속된 말로요. 물권의 종류를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속된 말로 기나 고동이나 물권의 종류를 다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 물권을 만들어내겠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럼 이 사회에 통용되는 물권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물권은 어찌해야 돼요? 절대권으로서 물권의 존재를 뭐 하는 게 필요해? 공시하는 것이. 그럼 물권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 물권에 맞는 공시법을 갖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면 공시방법도 그에 맞춰서 수십 가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말이야. 어떻게 다 공시방법을 만들어내냐고 말이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공시방법을 갖추려면 방법이 없다고 말이야. 속된 말로 기나 고동이나 물권의 종류를 만들어내도록 허용해서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물권의 종류를 뭐 하자? 몇 가지 종류로 한정을 지어놓자 그 말이야.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를 물권 한정주의 이렇게 되어야기래. 물권의 종류를 몇 가지로 딱 한정을 지어놔야지 뭐 갖추기가 편리하다, 공식방법 갖추기가 편리하다, 그런 논리야. 이 말 어떻겠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민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이겠죠. 따라서 이제 150회를 다시 보자 말이요. 우리 민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법이야. 따라서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총 8종류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측으로 넘어가서 뭐 소유권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없고 나중에 다 배우니까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법률이 꼭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민법 위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기억본 상법상의 물권, 상사유주권 등등등등 이렇게. 그거는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우리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도 알지 못하는 비상시국에 시험에도 안 나오는 민법 위에 법률 정하는 물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 다음 물권 이외에, 법률 이외에 간섭부에서 인정되는 물권도 허용은 분명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집중 배우고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따라 다시 마지막 결론적으로 물권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필요하는데 공식 방법 갖추는 방법은 기나 고동이나 물권의 종류를 만들어 허용을 하게 되면 이 사회에 통용되는 물권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부합하는 공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공식 방법을 갖추는 방법 중 하나는 물권의 종류를 몇 종류로 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물권 법정주의다. 줄거리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줄거리 잡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뭐로 되어 있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의 저당권 같으면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인 경우는 물권법에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종류를 택해라. 그럼 이거 따라야 된다는 거야. 저당권 설정할 때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물권법에 규정이 됐으면 이 규정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규정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강행 규정.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우리가 총칙에서 배우는 모순 규정으로 이루어졌다. 강행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물권법 공부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대충 줄거리 잡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줄거리 이제 계속 써먹게 된다고. 여기를 뚝 한 줄이 이렇게 물권의 개념을 스타트해서 직접 지배한다, 별도로 지배한다. 그러니까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누구한테 주장을 내면 물권의 존재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시방 갖추는 게 필요한데 공시방법 갖추려면 물권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한정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185조 물권 법정기다. 여기까지 줄거리 일단 잡아놓으라고 말이야. 요거를 꽃감 빼듯이 또 당분간 써먹게 되니까. 그런 다음에 잠시 이제 숨을 고르고 일이 돌아오자 말이야. 지금 물권은 물건을 직접 별도로 지배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일단 뭐 해야 된다? 물건이야 되겠죠.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권의 객체는 뭐이다? 물건. 원칙 물건이지만 그러나 이제 물건이 아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왔다시피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물건 중에서는 부동산이 되지만 권리,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되니까 먼저 물권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야 되지만 예외가 있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책에 보면 아까 버려놓은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까지 물권의 객체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물권의 객체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물건. 그 물건이 뭔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권리 객체니까 물권의 객체니까.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이다? 프린트물. 마지막에 이제 프린트물에서 아직 안 가르쳐 준 것이 물건인데 권리 객체. 이 프린트물 이 권리 객체도 이해될 때까지 10번이든 100번이든 무지막지하게 읽으라고 말이야. 민법 첫 시간에 가르쳐 준 것처럼 권리, 주체, 객체, 권리 변동으로 민법이 구성이 됐는데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 들어가서는 권리 변동 파트라 그랬죠. 그 중에서는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것이고 주체하고 객체는 직접 시험법에 안 된다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뭐 권리 능력, 의사 행위 능력 그 중에서 특히 제한 능력 목숨 걸고 깨우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권리 객체 물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깨우치라고 시험법에 직접 만들어가지만 요거 이해 못하면 물권법 공부를 빌어서 민법 공부 물 건너가.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을 통해서 입문 과정에서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지고 본격을 배울 때는 제한 능력과 제도 내가 설명해 줄 리 없어요. 물건이 뭐다 설명 안 해줘. 기초문과도 다 가르쳐 줬으니까. 따라서 이제 프린트물을 통해서 14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14페이지부터 마지막 21페이지까지. 먼저 우리 민법상 각 시간이 얼추 돼가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프린트물 가져오셔야 돼.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 기초 몇 가지만 좀 공부를 하자 말이요. 우리 민법상 이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정의할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프린트물에 14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98조에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입에서 수술 나와야 돼요. 개념이니까 물건이 뭐냐 그러면 유체물은 글자 그대로 형체가 있는 물건을 말하겠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그럼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물건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따라서 결론 형체가 있는 유체물이든 형체가 없는 무체물이든 다 민법상 뭐가 될 수 있다.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프린트로 돌아가서 2번을 보세요. 관리가 가능할 것 그렇게 되어 있죠. 98조 조문에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관리란 말이 자연력 앞에 쓰여 있지만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물건이 되려면 핵심은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체물도. 여기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배타라는 용어는 무슨 문제 금방 알겠죠. 독점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말해. 이런 지배가 가능해야지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다 이제 몇 가지 이의를 두께서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의를 두께서 써놓은 것이 우리가 저 배타로 지배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별, 달 형체가 생긴 유체물이죠. 이런 거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물건 아니라 그 말이야. 왜? 배타적으로 뭐 할 수 없으니까. 지배할 수 없으니까. 감 잡았나요? 따라서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물건이 되려면 핵심은 뭐이다?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것, 관리할 수 있을 것. 그래야 물건이 된다. 그걸 염두 항상 두고. 세 번째, 외계의 일부일까? 이 말이 이제 낯서는 거란 말이에요. 외계의 일부일까? 그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권리 주체는 될지언정 권리 객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권리 객체인 사람은 권리 주체지 객체는 될 수 없으니까 사람은 결국 권리 객체인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이 되려면 사람이나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소련말로 표현해서 외계의 일부일 것, 사람이 아닐 것 그 이야기예요. 감 잡았나요? 따라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봐보세요. 인간은 권리 주체로 파악을 하는 것이 물건의 객체 물건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따라서 물건은 사람이 아닌 외계 일부야 되고 사람 또는 사람 일부분은 뭐이다?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요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게에 가서 의치, 의안, 의수, 의족 이런 걸 구입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의치, 의수, 의안, 의족 이런 게 가게에 진열이 되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물건이겠죠.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걸 일단 사람의 신체에 뭐 해버리면 부착을 시키면 그때는 물건으로서 성질을 상실하고 이거는 신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물건 아니에요. 그런 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 독립성이 인정될 것. 이거는 이따가 교재에서 이 말이 이제 집중 나오니까 왜 그런 여기 봐보세요. 이제 물건은 이 배타라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독점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이라고. 그럼 독점에서 지배하려면은 그 물건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그래야 배타로 지배가 가능하다고. 요걸 이제 이따가 여기 쓰여있는 거를 기본서에서 다시 배우니까 그 4번은 일단 보류를 해놓자 그 말이요. 요거는 이제 물건의 경우에 워낙에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 특성상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걸 그대로 배우니까 이따가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물건의 분류. 자, 실정법상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에서요 물건을 다음 세 종류로 구별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첫째 부동산하고 동산 이렇게 구별하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좀 낯설은 건데 주물하고 종물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세 번째 원물하고 과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요. 물건을 우리 민법에서 이 세 종류를 실정법 우리 민법상 물건을 이렇게 분류한다 그래서 실정법상은 분류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동산은 지겹도록 나오고 그 다음에 주물 종물 특히 종물 더 나아가서 과실한 말은 거의 한 서너 페이지 나갈 때마다 과실한 말이 나와요. 따라서 인문 단계에서 여기 부동산 동산은 물론이고 주물 종물 원물 과실 특히 과실의 개념 지겹도록 나오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거 설명 안 해줄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인문 단계에서 이런 개념이 정확히 서 있고 몸으로 갖고 놀도록 내 몸에 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런 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면 앞으로 공부 진짜 못해요. 힘들어서. 따라서 부동산 동산부터 시작해서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게 쭉 설명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게 부동산 동산이겠죠.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굳이 구별해야 됩니까? 몇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로친 1번에 부동산 동산 구별의 필요성인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쭉 나와 있죠. 차이점이 전부 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쳐다봐도 돼. 이거를 앞으로 시간 중에 1번부터 9번까지 다 배워요. 그러니까 배우고 읽어보면 그냥 다 알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것만 짚고 넘어가자 그 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과 동사는 공식 방법이 틀리다는 거야. 그거는 이해할 수 있죠? 부동산은 뭐이고? 등기. 동사는 뭐이고? 점유. 이게 동산이죠. 제가 소유자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공시가 돼요? 내가 이걸 점유하고 있는 거. 그렇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점유라 그래. 그거 내가 소유자라고 공시되잖아. 동사는 공시 점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총칙 공부할 때도 내가 간단히 가르쳐 주는데, 총칙 공부할 때 선의 제3자 보기전 공부할 때 나중에 물권법에서 집중표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 민법상 공시노원책 인정이 안 되지만 동사는 인정이 된다. 부동산은 그럼 공시노원책 인정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준대. 그게 동그라미 3번이야. 이따 기본서에서 집중표겠지만 다음 주에.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나 동사의 점유는 공시 인정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부동산과 동사는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 3번 이런 거는 다음 주부터 집중 배울 거라 그 말이에요. 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중요는 하지만 지금은 전혀 읽어볼 필요가 없고, 이런 9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배워요. 뒤에서 물권법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부동산, 동사는 구별해야 된다. 구별의 필요성이 많다. 그걸 전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별할 때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부동산을 먼저 구별을 딱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 제일 밑에 부동산 개념을 봐보세요.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99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하고 뭐가? 그 정착물이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 부동산 개념이. 그런 다음에 이제 뒤를 한번 넘겨보자 말이요.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18페이지를 봐보세요. 위에 가로친 3번을 봐보세요. 동산 나와 있죠. 동산은 어떻게 개념이 돼서 99조 2항에 부동산 이 위의 물건은 다 동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뺀 나머지가 다 뭐예요? 동산.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먼저 부동산이 뭔가요? 이것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이 프린트물 일단은 여력에서 한번 읽고 오시라는 거예요. 여기 물건을 공부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개론공부 초장의 앞으로 하는 것, 중개사법 앞부분 다 이해하기 쉬워요. 그 영향을 다 미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물건에 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물권의 기본 원리 몇 가지를 숙지를 하자 말이에요. 오늘은 집에 가시면 추인에 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놓으란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으면 좋은데 추인 요거 좀 연구를 하고, 민법상 추인이 뭐가 있는가 그거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물권의 권리가 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가, 물권의 존재 이유 연구 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 한 줄이 쉽게 이해가 돼요. 이 과정을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추인 총칙에서 마지막 그거 좀 연구해야 되고, 다른 건 다 이해하면 상관없어. 그 다음 물권의 경우는 이 한 줄이 물권은 직접 배타로 지배한다. 배타 용어에 나오는가, 그러니까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물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 공시를 하려면 물권의 경우 한정을 지어야 된다. 이 한 줄 좀 줄거리 잡아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전부터 상관없어. 이런 게 핵심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프린트물 갖고 정리 좀 하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